넌 내 아들이 아니야. 아버지에게 매일 들어온 폭언이었습니다. 기억을 잃기 시작한 뒤로도 아버지는 이 말만 반복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저는 그분의 마지막 기억의 조각에서 평생의 오해를 깨트릴 충격적인 진실과 마주했습니다. 제 이름은 민수, 50대 가장입니다. 아버지는 평생 저에게 사랑한다는 말 대신 넌 뭘 해도 안 된다. 넌 실패작이다라는 냉정한 말만 퍼부으셨죠. 저는 성공하는 것만이 아버지의 오만을 꺾는 길이라 믿고 피나는 노력 끝에 부와 명예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저를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제 성공을 못마땅하게 여기셨죠. 몇 년 전 아버지는 치매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드디어 지긋지긋한 폭언에서 벗어나는구나 하는 오만한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민수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착각하셨습니다. 매일같이 민수에게 연락해야 해. 그 아이에게 알려줘야 한다. 고 하셨고, 저를 볼 때마다 넌 민수가 아니야. 라고 소리치셨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말에 상처를 받으면서도 이럴 거면 차라리 나를 아들로 인정하지 말라는 독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버지를 홀로 간병인에게 맡기고 일에 몰두하는 불효자의 길을 택했습니다. 얼마 전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장례식을 마친 뒤 저는 큰 기대 없이 유품 정리를 했습니다. 아버지는 가진 것이 거의 없으셨으니까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문서와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40년도 더 된 적립식 작은 보험이었습니다. 월 몇만 원 정도를 넣는 당시엔 흔했던 아주 소액의 보험이었죠. 시간이 흘러 해지 환급금이 붙어 약 2천만 원 남짓의 금액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작은 보험의 수령인은 저였습니다. 생활이 빠듯했던 아버지가 매달 꼬박꼬박 넣어왔다는 사실에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낡은 일기장에는 40년 전 제가 어릴 적 쓴 짧은 글이 붙어 있었습니다. 아빠, 나중에 커서 꼭 아빠 집 사줄게요. 일기장 속에는 40년 전부터 쓰여진 아버지의 글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쓴 글을 본 뒤 매일같이 스스로에게 다짐했다고 합니다. 민수에게 혹독하게 해야 한다. 강하게 키워야 이 험한 세상에서 성공해야 남들에게 무시당하지 않는다. 내가 못해준 집, 민수가 자기 손으로 꼭 사게 해야 한다. 모진 말들은 사실 아들을 향한 가장 강렬한 사랑의 방식이었던 겁니다. 넌 민수가 아니야. 라는 말은 제가 성공의 오만에 빠져 아버지의 진심을 외면할 때마다 오만해진 저를 향한 경고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기억이 사라지는 순간에도 아버지는 혹독한 사랑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평생 아버지의 따뜻한 말 한마디를 기대했지만 아버지는 말 대신 혹독한 삶의 방식을 물려주셨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늘 달콤한 말로만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가졌던 성공에 대한 오만함, 그리고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했던 이기심을 내려놓고서야 저는 비로소 아버지의 마지막 기억이 얼마나 뜨거운 사랑이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아버지의 치매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가르쳐주기 위한 최후의 수업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아버지 세대의 사랑은 표현이 서툴고 투박합니다. 당신은 지금 당신의 부모님을 얼마나 이해하고 계신가요? 이 이야기에 공감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따뜻한 이야기 계속 함께해요. 소중한 감동을 전하는 라운하우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낳아 기른 자식이 나를 외면한다고 느껴진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저는 평생의 한을 가슴에 안고 살았습니다. 늘 차갑고 전화 한 통 제대로 받지 않던 큰아들. 그 아들이 숨기고 있던 눈물의 2단계 반전을 오늘 여러분께 공개합니다. 저는 60대 노모입니다. 남편은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고 저는 두 아들을 홀로 키웠습니다. 특히 장남 준호는 저의 희망이었죠. 그런데 얼마 전부터 준호는 제가 알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매달 생활비라며 일정 금액을 송금하지만 전화는 항상 부재 중이거나 짧게 끊어버리기 일쑤였죠. 준호야, 너 왜 이렇게 엄마 전화를 안 받니? 물으면 늘 바빠요. 나중에요. 라는 싸늘한 대답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태도가 못마땅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외출했다가 넘어져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급히 전화를 걸었지만 예상대로 받지 않았습니다. 서운함과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지. 돈만 보내면 다인 줄 아는구나. 다음 날 아들에게서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입원하셨다면서요. 치료비 처리했으니 쉬세요. 저는 울컥했습니다. 병문안은 오지도 않고 겨우 문자 한 통과 돈 몇 푼이라니. 돈만 아는 차가운 불효자라고 확신하며 그동안 쌓인 원망과 실망을 폭발시켰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퉁명스러운 문자를 보냈습니다. 전화 한 통도 없는데 나는 신경 쓸 필요 없다. 아들은 아무런 대답도 없었습니다. 퇴원 후 저는 아들 준호가 보낸 병원비를 돌려주기 위해 은행에 갔습니다. 그때 은행원이 저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준호 비상금이라고 적힌 이 계좌도 정리해 드릴까요? 아드님께서 어머니 명의로 만드신 통장인데 지난 3년간 한 번도 통장 정리가 안 되었네요. 저는 난생 처음 들어보는 준호 비상금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그 통장에는 아들이 매달 나에게 보내는 생활비와는 별도로 매달 일정 금액 무려 500만 원씩 인출되는 내역이 찍혀 있었습니다. 수취인 이름은 성의원 요양병원. 게다가 잔고는 50만 원이었습니다. 열심히 살아서 돈 잘 버는 줄 알았던 아들의 숨겨진 비상금. 통장 잔고는 제가 가진 돈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로 물었습니다. 이 성의원 요양병원은 뭐니? 너가 어디 아프니? 아들은 잠시 망설이더니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사실 동생이 2년 전부터 희귀 난치병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서 요양병원에서 집중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바쁘다던 아들의 전화는 동생 간병과 치료비 때문에 쉴 틈 없이 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성의원 요양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간호사는 저를 보더니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어머니, 준호 씨가 많이 힘드실 겁니다. 사실 여기 병원비는 한 달에 500만 원입니다. 준호 씨는 매일 배달 알바까지 해서 충당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께 부담드릴까봐, 동생이 미안해할까봐 2년 동안 이 사실을 숨긴 채 혼자 감당하셨어요. 그러면서 어머님이 방문하시면 그때 전해달라는 봉투를 병원에 맡겼어요. 간호사가 제게 준 봉투 안에는 준호가 작성한 작은 메모와 함께 코팅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 사진은 몇 년 전 제가 아들에게 주었던 가족 사진인데 사진 뒤에 제가 적은 희망 글귀를 코팅한 사진이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차가워 보여야만 했습니다. 제가 무너지면 동생까지 무너지니까요. 가족이 힘이다라고 써주신 어머니의 글귀를 매일 봅니다. 이 차가운 봉투가 곧 저의 사랑입니다. 나중에 꼭 웃으면서 뵐게요. 제가 오만하게 불효자라 단정했던 아들의 차가움은 동생과 저를 지키기 위한 눈물의 방패였습니다. 그가 보내준 돈은 그저 생활비가 아니라 아직 살아있다는 안부이자 스스로 무너지지 않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통장 잔고 50만 원보다 아들의 희생이 만들어낸 사랑의 잔고가 얼마나 큰 보물인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정말 끝까지 가봐야 알 수 있습니다. 자식의 차가움 뒤에 숨겨진 진실이 사실은 상상할 수 없는 무게의 사랑일 수 있습니다. 혹시 마음속으로 차갑게 단정했던 가족이 있진 않으신가요? 마음을 열고 한 번만 더 들여다보세요. 이 사연에 공감하신다면 여러분의 마음속 이야기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따뜻한 이야기 계속 함께해요. 소중한 감동을 전하는 라온하우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20년간 한 번도 풀리지 않았던 남편의 비밀, 그 안에 숨겨진 진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모든 건 남편의 건강검진 결과 때문에 시작됐습니다. 며칠 전 남편이 수술을 받게 되면서 저는 처음으로 남편의 서재를 정리하게 되었죠. 제가 서재 근처에 가는 걸 극도로 싫어했던 사람이라 그곳은 저만의 금단의 영역이었습니다. 책장을 정리하던 중 깊숙한 곳에서 낡고 작은 나무 보석함을 발견했습니다. 그 보석함을 여는 순간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안에는 제가 결혼 때 해준 결혼 반지가 아닌 낯선 은반지 하나가 들어 있었죠. 얇고 투박하고 왠지 모르게 여성의 것 같은 디자인. 저는 이성을 잃었습니다. 결혼 30년 동안 남편이 나 몰래 누군가를 만나왔다니 순식간에 처절한 충격과 분노로 변했습니다. 저는 그 반지를 들고 병실로 달려갔습니다. 여보, 이게 대체 뭐야? 당신 누구랑 뭘 숨기고 있었어? 제가 소리치자 남편은 핏기 없는 얼굴로 힘겹게 말했습니다. 미안하오. 당신에게 이걸 보여줄 용기가 없었어. 그 반지는 외도의 증거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수년 전에 직장 동료의 빚보증을 잘못 써서 전 재산을 날릴 위기에 처했고 그 충격으로 협심증을 앓기 시작했던 겁니다. 남편이 제게 비밀로 했던 건 외도가 아닌 가장으로서의 실패와 병이었습니다. 그 은반지는 빚을 갚기 위해 새벽에 몰래 대리운전을 할 때 손님으로부터 받았던 행운의 반지였습니다. 제가 눈치챌까봐 불안함에 늘 몸에 지니고 다녔다고 했죠. 저는 그동안 남편을 성실한 남편이라는 틀 안에 가두고 저만의 잣대로만 판단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남편은 조심스럽게 보석함 밑바닥을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이 반지 안에는 내가 당신에게 정말 숨기고 싶었던 게 따로 있었소. 저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 바닥의 천을 걷어냈습니다. 그 안에는 남편이 직접 쓴 낡고 구겨진 편지 한 장이 있었습니다. 나의 아내에게 미안하오. 당신에게 이 편지를 전하는 날은 아마 내가 당신 옆에 없거나 당신이 나를 용서하지 못할 때일 거요. 내가 숨긴 것은 저 은반지가 아니라 당신을 위한 30년 동안의 감사일지였소. 매년 당신 생일에, 결혼기념일에, 아이들이 상을 받았던 날, 당신이 해준 소소한 행복들을 나는 이 보석함 안에 적어왔소. 혹시나 내가 당신에게 너무 소홀해질까봐, 혹은 당신이 나에게서 멀어질까봐 무서웠소. 이 모든 걸 잃을까봐 당신에게 힘들다는 말조차 할 수 없었소. 저는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남편의 비밀은 외도도 단순한 실패도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30년간 감춰온 비밀은 바로 저를 향한 헌신과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을 잃을까 두려워했던 약한 마음이었습니다. 저의 오만은 남편의 성실함을 당연하게 여긴 데서 시작됐습니다. 남편의 병이 깊어질 때까지 저는 정작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가장 가까운 사람의 헌신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나요? 사랑은 끝까지 믿어주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믿음만이 숨겨진 고통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가장 가까운 사람의 말 못할 비밀을 언제 알게 되셨나요? 여러분의 따뜻한 사연과 깨달음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따뜻한 이야기 계속 함께해요. 소중한 감동을 전하는 라운하우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치매 6년 차입니다. 이름도 가족도 기억하지 못하십니다. 저는 월급의 절반을 병원비로 사용하며 형제들이 맞지 않는 돌봄을 혼자 감당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아버지를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날도 퇴근 후 병실에 들렀을 때 아버지는 작은 서랍을 붙잡고
계속 중얼거리셨습니다. 찾아야 돼, 그거. 늘 반복되는 말이라. 크게 신경 쓰지 않으려 했지만 그날따라 서랍 안쪽에서 비닐에 쌓인 편지 한 통이 보였습니다. 혹시 유서이신가? 불안한 마음으로 편지를 꺼내 복도로 나오는 순간 우연히 작은아버지를 마주쳤습니다. 그 서랍에서 편지 나왔지? 그거 내 아버지 것이 아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편지를 펼쳐본 순간 저는 숨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글씨는 오래전에 세상을 떠나신 어머니의 필체였습니다. 제가 떠난 뒤에도 우리 아이에게 짐이 되지 말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손끝이 떨렸습니다. 평생 가족에게 무심하고 저에게 짐만 주신다고 생각했던 아버지. 그 뒤에는 어머니의 마지막 부탁을 지키려는 아버지의 짙은 죄책감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은아버지께서는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 편지는 너에게 보여줄 의도로 쓰신 게 아니야. 저는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너 대학 등록금 때문에 형님 치매 초기 증상을 어머니가 몇 년 동안 숨기고 계셨다. 그 말은 가슴을 깊게 파고드는 충격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아버지의 병을 숨기셨고 돌봄을 혼자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짐이 되지 말라는 편지를 아버지에게 남기신 것이었습니다. 그 편지는 제가 아니라 아버지에게 남긴 마지막 부탁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다시 아버지의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여전히 저를 알아보지 못하신 채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누구세요? 저는 아버지의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저입니다, 아버지. 아버지께서 그렇게 걱정하셨던 그 아이입니다. 그 순간 아버지께서는 아주 잠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곧 다시 기억의 어둠 속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기억은 사라져도 사람의 진심은 남는다는 것을 깨달았고 진정한 효도는 남아있는 기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사라진 기억 속의 진심을 알아주는 것이었습니다. 부모님의 숨겨진 희생에 공감하신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따뜻한 사연을 나눠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따뜻한 이야기 계속 함께해요. 소중한 감동을 전하는 라운하우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남편을 떠나보내고 유품을 정리하다가 발견한 낡은 주소록 하나 때문에 평생을 함께한 남편에게 깊은 분노와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여러분도 가장 믿었던 사람의 비밀에 충격을 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60년 평생 살림만 해온 전업주부입니다. 남편은 평생 작은 공장 기술자로 일했죠. 늘 넉넉하진 않았지만 그나마 남편 덕에 노후 아파트 한 채는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남편은 평소 오래된 물건을 버리지 못하는 성격이었습니다. 특히 이 낡은 주소록은 남편의 보물 1호였죠. 저는 그게 시대착오적인 고물이라며 항상 무시했고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거덜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얼마 전 아파트 재건축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감정평가를 받기 위해 남편의 서류함을 정리하는데 구겨진 통장과 함께 그 낡은 주소록이 나왔습니다. 그때 문득 주소록이 열린 채로 눈에 들어왔습니다. 빼곡하게 적힌 이름들 사이에 낯선 글이 보였습니다. 바로 비상연락망이라고 적힌 목록이었죠. 그런데 그 목록은 가족 연락처가 아니었습니다. 지켜달라는 메모와 함께 사채업자로 보이는 무시무시한 이름과 전화번호, 그리고 남편 메모 마지막 부탁이라는 페이지에 낯선 아파트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설마 남편이 저 몰래 사채를 썼거나
사업에 실패한 건 아닐까? 충격과 함께 오랫동안 남편에게 가졌던 오만함과 경멸이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남편에 대한 그리움은 순식간에 배신감이 되었죠. 저는 주소록을 내동댕이 치고 그 낯선 아파트를 찾아갔습니다. 남편의 비밀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낯선 아파트에 도착해 주소록에 적힌 호수를 눌렀습니다. 문을 연 사람은 저희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은 이 시간에 엄마가 왜 여기에 왔는지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왜 여기 있는 거니? 너희 집은 저기잖아. 저는 소리쳤습니다. 이 낯선 주소가 바로 아들의 집이었다니. 설마 아들이 아버지의 사업 실패에 연루되어 이 위험한 사람들과 얽힌 건 아닐까? 아니면 남편이 아들에게만 몰래 거액의 빚을 떠넘긴 건 아닐까? 아들을 보았음에도 충격은 더욱 커졌고 남편에 대한 오해는 극에 달했습니다. 아들은 잠시 망설이더니 저에게 보여준 것은 아파트의 전세 계약서였습니다. 알고 보니 이 전셋집이 숨겨진 비밀이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평생 아들의 독립 문제로 다투었고 저는 노후 자금을 지켜야 한다며 아들에게 경제적 지원하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워낙 돈에 철저하고 아들의 독립에 반대하는 것을 알았기에 평생 모은 비자금으로 아들의 결혼을 앞두고 이 전셋집을 비밀리에 준비했던 것입니다. 남편은 아들이 결혼할 나이가 되도록 제 집 마련을 못한 것을 평생 가슴 아파했습니다. 남편은 병으로 죽음을 직감한 후 제가 알면 반대할까봐 전세 보증금 통장과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아들에게 몰래 건네주고 이 낡은 주소록에 유산이 아닌 주소만을 남겼던 것입니다. 낡은 주소록에 적힌 지켜달라는 메모는 돈을 아끼지 말고 아들이 여기서 행복하게 새 출발하는 모습을 당신이 직접 지켜달라는 아버지로서의 마지막 간절한 부탁이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노후 아파트를 지킬 동안 이 주소록으로 아들의 행복을 지켜줄 마지막 울타리가 되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저는 오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고물 취급하며 무시했던 낡은 수첩은 남편의 마지막 그리움이자 사랑의 흔적이었으며 무엇보다 짠순이 아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아들의 행복을 지켜내려 했던 아버지의 투박하고 치밀한 사랑이었습니다. 남편의 진심을 몰라주고 오해했던 저의 오만함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자신만의 잣대로 가족의 행동을 판단하고 오해합니다. 특히 가족 간의 희생은 겉으로 보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해와 불신이 생길 때 한 발 물러서서 그 사람의 숨겨진 마음을 먼저 헤아려 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낡은 종이 쪼가리 뒤에는 가족을 향한 가장 순수한 사랑이 숨겨져 있을 수 있으니까요.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한 번쯤 고맙다고 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 사연에 공감하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사연을 나눠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따뜻한 이야기 계속 함께해요. 소중한 감동을 전하는 라운하우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은 여러분과의 통화를 20초 만에 끊으시나요? 노년의 비밀 앞에서 충격적인 진실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저는 40 중반의 직장인이고 부모님께는 늘 자랑스러운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아버지와의 통화가 너무 짧아졌습니다. 잘 지내지? 응. 그래. 바쁘다. 끊어. 이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이 드시더니 무뚝뚝함이 심해지셨네. 딸 목소리 듣는 것도 성의가 없으신가? 바쁘다는 핑계로 서운한 마음을 애써 외면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심하게 감기에 걸리셔서 제가 부모님 댁에 방문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오는 걸 모르셨는지 마당에서 무언가를 열심히 찾고 계셨습니다. 제가 아버지, 뭐 찾으세요? 묻자 아무것도 아니다. 라며 평소 온화하신 아버지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바닥에 떨어진 작고 하얀 물건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바로 보청기였습니다. 그것도 새 것처럼 보이는 고급 보청기였습니다. 제가 그걸 들고 아버지, 이게 뭐예요? 하고 묻자 아버지는 제 손에서 보청기를 뺏고는 말없이 방으로 가셨습니다.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께서는 통화가 짧았던 이유가 청력 때문이라는 것을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저는 서운함이 미안함으로 바뀌는 동시에 화가 났습니다.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전화할 때마다 제가 얼마나 서운했는지 아세요? 제가 울분을 터뜨리자 아버지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잘 안 들려서 제대로 대답할 자신이 없었다. 혹시나 딸이 내 늙은 모습을 보고 걱정할까봐 차마 말할 수가 없었다. 통화를 20초 만에 끊었던 건 딸의 질문을 놓쳐 대화를 망칠까봐 또 자신이 늙었다는 사실을 숨기고 싶었던 노년의 부끄러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들어오셔서 상자를 건네셨습니다. 실은 아버지가 보청기를 사놓고도 한 달째 쓰지 않고 계셨어. 너한테 부끄러워서. 그리고 어머니가 건네준 상자 안에는 보청기 외에 작은 수첩이 있었습니다. 저와 했던 짧은 통화 내용과 대화 패턴이 꼼꼼하게 메모되어 있었습니다. 딸이 다음 주에 바쁘냐 물을 땐 응, 그래. 바쁘다. 딸이 잘 지내냐 물을 땐 응, 잘 지낸다. 끊어. 아버지는 혹시라도 제가 보청기 낀 모습을 보거나 잘 못 듣는 모습을 볼까봐 또 전화통화에서 동문서답을 할까봐 미리 연습하고 계셨던 겁니다. 마지막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 딸은 늘 밝고 당당해야 한다. 나는 아직 괜찮다. 저를 향한 아버지의 그 모습은 당신의 약해진 모습을 감추어 걱정을 끼치지 않으려는 자존심이자 사랑이었습니다. 저는 평생 저에게 당당하고 든든했던 아버지가 늙음 앞에서 느꼈을 그 고독한 부끄러움을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부모님의 짧은 단답형 통화 뒤에는 당신의 쇠락을 숨기려는 노년의 깊은 노력이 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은 나 늙었다라는 말을 가장 듣기 싫어하시고 영원히 든든한 존재로 남고 싶은 분들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부모님께 전화해서 안부 대신 요즘 즐거운 일은 없으세요? 라고 여쭤보는 건 어떨까요? 작은 대화가 그분들의 큰 짐을 덜어줄지도 모릅니다. 이 세상 모든 부모님의 말 못할 속사정에 깊이 공감하는 분들이라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따뜻한 이야기 계속 함께해요. 소중한 감동을 전하는 라운하우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어머니보다 무서운 사람이 있습니다. 매일 문 앞에서 참견하는 이웃 최할머니입니다. 남의 일 신경 끄세요. 제가 폭언했던 그 이웃, 그에게서 충격적인 메모를 받았습니다. 저는 70대 남편과 사는 60대 주부입니다. 우리 동네 최할머니는 늘 저희 집 일에 참견했습니다. 아침 밥상 메뉴부터 간을 싱겁게 해야지. 제 남편 옷차림도 그렇게 입으면 복 달아난다는 잔소리가 끊이질 않았죠. 남의 집 사정도 모르면서 참견이 심하시다고 느꼈습니다. 하루는 남편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쓰러지는 큰일이 있었습니다. 병원에 실려가 경황이 없던 사이 최할머니는 병원 응급실까지 따라와서 자네가 평소에 남편을 잘 챙겼어야지 라며 저를 탓했습니다. 충격과 슬픔에 정신을 못 차리던 저는 결국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할머니, 대체 저한테 왜 이러세요? 남의 집 일에 그만 좀 신경 끄세요. 라고 소리쳤죠. 할머니는 그 순간 표정이 굳어지더니 아무 말 없이 병원을 떠났습니다. 속은 시원했지만 한편으로는 그래도 연로하신 할머니인데 너무 심한 말을 한 것 같아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며칠 뒤 남편의 수술이 잡혔습니다. 그때 남편 담당 의사가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의사는 수술비 중 절반이 이미 결제되었다면서 메모 하나를 주었습니다.
결제하신 분이 전해달라는 메모였습니다. 낡은 사진 한 장과 함께 이 사람은 내 하나뿐인 남동생이요. 라고 적힌 메모가 있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 사진 속 환하게 웃고 있는 사람은 바로 최 할머니와 제 남편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최 할머니는 제 남편의 친누나였습니다. 최 할머니는 40년 전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했고 그 일로 인해 친정 부모님으로부터 절연당하며 동생과의 모든 인연마저 강제로 끊겼던 것입니다. 할머니는 동생에 대한 그리움으로 남편을 몰래 지켜주기 위해 저희 동네로 이사 오셨던 겁니다. 그 참견들은 40년간 누려보지 못한 누나로서의 마지막 애틋함이었던 거죠. 그 참견들은 모두 동생 걱정에서 나온 진심이었습니다. 특히 남편의 심장약이 바뀌자마자 급성으로 쓰러진 것을 보고는 평소의 오지랖이 아니라 정말 동생을 지켜내기 위한 간절한 걱정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소리치던 날 할머니는 오지랖이 아니라 가족의 진심이란 걸 숨기고 계셔서 말없이 떠나셨던 것이죠. 저의 무지로 인해 40년간 간절히 지켜온 진심을 짓밟았다는 생각에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할머니 댁으로 달려가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할머니는 오히려 저를 안아주며 이제야 나를 봐주니 고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모든 참견이 다 좋은 것은 아닐지라도 내가 보지 못했던 진실한 사랑이 숨어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남을 함부로 재단하고 불편하게만 생각했던 제 자신을 반성하게 만든 일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사연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소중한 감동을 전하는 라운하우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남편은 죽기 직전까지 잔소리와 고집으로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독선적인 남편의 마지막 선택을 바꾼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평범한 60대 주부입니다. 남편은 평생 잔소리가 심했고 모든 일을 자기 뜻대로만 해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낭비벽 때문에 살림이 안 되는 거야. 내가 뭘 안다고 나서? 저는 그 잔소리에 지쳐 남편이 밉기까지 했습니다. 남편은 은퇴 후에도 저와 상의 없이 혼자 모든 재산을 관리했고 저는 남편에게 냉담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저 몰래 외출이 잦아지고 중요한 서류들을 정리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서재를 뒤져봤고 그곳에서 가족들 명의로 정리된 모든 보험 증서와 한쪽 구석에 숨겨진 진단서를 발견했습니다. 뇌종양. 저는 충격에 휩싸였고 남편이 이 사실을 숨기고 미래를 정리하려 했다는 사실에 분노했습니다. 남편은 이미 치료를 거부하고 남은 시간을 가족들이 독립적으로 살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데 쓰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말했습니다. 내 잔소리는 세상 물정 모르고 당할까봐 한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짐이 되기 싫다. 내가 없어도 불편 없이 살 수 있게 준비하는 게 내 마지막 책임이야. 잔소리가 가족에 대한 걱정이었다는 사실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고집스러운 책임감에 다시 한번 절망했습니다. 이 사람이 끝까지 나를 배려하지 않는구나. 왜 혼자 결정하고 포기하는가? 저는 병상에 누워있는 남편에게 따지듯 물었습니다. 당신이 없어도 살 수 있게 돈만 남겨주면 다 되는 줄 알아? 내가 당신 잔소리가 싫어도 당신이 내 옆에 있는 게 더 소중해. 당신 혼자 결정하는 건 우리를 버리는 거야. 저는 눈물을 흘리며 남편이 혼자 숨겨왔던 진단서를 보여주었습니다. 당신의 잔소리가 듣고 싶어? 당신의 고집이라도 좋아. 그러니 내 옆에 살아있어줘. 보험금 대신 당신을 선택할게. 제 진심을 들은 남편의 굳게 닫힌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남편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결국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치료를 결심했습니다. 가장의 독선적인 책임감 뒤에는 남겨질 가족에 대한 두려움이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남편은 어려운 수술을 이겨내고 지금은 회복 중입니다. 여전히 잔소리는 하지만 그 잔소리 속에 담긴 사랑과 책임감을 느낍니다. 혼자서 모든 짐을 지려 했던 남편의 고집, 그리고 돈보다 함께하는 삶을 택한 저의 진심이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가족은 끝까지 함께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서로의 진심을 마주할 때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가장의 무게를 혼자 짊어지려 하지 마세요.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자 책임입니다. 소중한 사람과 함께하는 오늘을 감사하며 사랑을 표현하세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따뜻한 이야기 계속 함께해요. 부모님이 남긴 물건 중에 흉한 물건이 있으십니까? 저는 어머니의 장례를 치르던 날 어머니의 지갑을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렸던 불효자였습니다. 오늘은 그 낡아 빠진 지갑 속에 숨겨져 있던 제 인생을 뒤흔든 충격적인 비밀을 고백하려 합니다. 어머니는 평생을 시장통에서 생선을 다듬으며 저를 키우셨습니다. 그래서인지 어머니 몸에는 늘 비릿한 냄새가 배어 있었죠. 제가 취직하고 결혼을 한 뒤에도 어머니는 그 냄새나는 지갑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검은 가죽은 다해져서 속살이 드러났고 고장난 지퍼는 노란 고무줄로 칭칭 감아둔 흉물스러운 지갑. 3년 전 어머니를 모시고 근사한 식당에 갔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그 고무줄 감긴 지갑을 꺼내시더군요. 뒤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얼마나 창피했는지 모릅니다. 아, 엄마. 제발 그 지갑 좀 치워요. 남 부끄럽게 진짜 왜 이래? 어머니는 무안해하시며 그 낡은 지갑을 슬그머니 주머니에 감추셨죠. 그게 어머니가 지갑을 꺼낸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유품을 정리하러 간 본가. 텅 빈 방 한 구석에 그 지갑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지갑 안감을 손으로 벌리는 순간 제 심장은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지갑 안감 깊숙한 곳, 5만원권 지폐 수십 장과 너덜너덜해진 통장 하나. 입금 내역에는 폐지판 돈, 마늘가기, 빈병 보증금. 어머니는 폐지를 줍고 식당에서 마늘을 까며 이 돈을 모으셨던 겁니다. 지갑에서 나던 그 쾌쾌한 냄새는 곰팡내가 아니라 춥고 더러운 거리에서 자식을 위해 헌신한 어머니의 땀 냄새였습니다. 돈뭉치 사이에서 발견된 편지 한 장. 남들은 애미가 구질구질하다고 욕해도 나는 내 새끼 기죽는 게 더 무섭다. 서울 가서 집 살 때 보태 써라. 저는 그 더러운 지갑을 얼굴에 비비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엄마, 내가 잘못했어. 이 멍청한 놈이 그것도 모르고. 제가 새 지갑을 사드려도 어머니가 굳이 그 낡은 지갑을 고집하신 이유. 낡은 지갑이 커질수록 어머니의 사랑이 담긴 저금통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부모님의 낡고 초라한 모습을 보며 부끄러워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 낡음 속에 거대한 사랑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처럼 늦게 깨닫고 땅을 치며 후회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밤 부모님의 거친 손을 한 번만 잡아주세요. 그 손이 바로 우리를 키워낸 가장 위대한 손입니다.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제 인생에서 며느리에게 들었던 말은 어머님은 아무것도 모르시면서 왜 그러세요? 차가운 한마디였습니다. 저는 그 말이 제 아들을 망치는 며느리의 독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아들의 가장 추악한 비밀과 며느리의 가장 숭고한 희생이 숨겨져 있었다는 것을 깨닫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저는 평생 성실히 살았습니다. 아들 하나 번듯하게 키웠고 그 아들이 데려온 며느리 지수도 처음엔 참 착하고 예뻤죠. 하지만 결혼 3년 차부터 며느리가 변했습니다. 며느리는 매번 아들에게 당신은 왜 하는 일마다 이 모양이냐, 당신 때문에 집안이 거덜난다며 차갑게 대했고 아들은 회사마저 그만두고 매일 술만 마시는 폐인이 되어갔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아들을 잡고 괴롭혀서 아들의 길을 죽인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아들은 새로운 사업을 하겠다며 저의 노후 자금으로 모아둔 5천만 원을 가져갔고 며느리는 그 일로 저와 크게 싸웠습니다. 지수야, 내 남편 길을 좀 살려줘야지. 왜 그렇게 차갑게 굴어? 우리 아들이 얼마나 힘들겠니? 며느리는 저를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은 아무것도 모르시면서 왜 그러세요? 아드님은 그럴 자격 없으세요. 저는 아들을 망치는 독한 며느리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때부터 며느리는 평일과 주말에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저 독한 것이 아들을 망쳐놓고 막 돌아다니는구나 하고 오해했습니다. 며칠 후 아들이 술에 취해 들어와 며느리에게 행패를 부리는 소리를 듣고 저는 며느리 방으로 쳐들어갔습니다. 며느리가 울면서 아들을 밀치는 순간 침대 밑으로 숨겨놓은 듯한 낡은 통장과 수십 장의 문서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문서는 모두 사채 채무 이행각서였습니다. 아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남은 채무 금액은 1억 2천만 원. 제 아들이 몇 년 전 빚을 내서 주식에 투자했다가 실패했고 그걸 갚으려다가 사설 도박에 손을 대서 더 큰 빚을 진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며느리를 오해하고 있을 때 아들은 이미 가정을 파탄낼 폭탄을 안았던 겁니다. 저는 숨막히는 진실을 알고 며느리에게 통장을 보여주며 물었습니다. 지수야, 이게 다 뭐니? 며느리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번 5천만 원은 준호 씨가 사업한다고 속이고 가져갔던 돈이에요. 어머님의 마지막 노후 자금까지 손대려고 하는 걸 알고 제가 막았습니다. 준호 씨가 이 빚을 청산하고 어머님께 절대 알리지 않는 조건으로 제가 1억 2천만 원의 대부분을 저한테 돌리고 같이 갚기로 약속했어요. 그 빚을 갚으려고 평일에는 간호조무사로 주말에는 백화점에서 투잡을 뛰었습니다. 이 빚이 늘어나니까 제가 일부러 독하게 대했던 거예요. 어머님 노후 자금은 단돈 10원도 손대게 할 수 없었어요. 며느리는 자신의 삶을 통째로 희생하여 제 무능한 아들의 빚과 저의 노후 자금을 동시에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며느리의 차가운 말은 가장 뜨거운 방어였음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며느리에게 짐심을 오해한 저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갈등만 보고 섣불리 판단하지 마세요. 따뜻한 시선으로 차가운 행동 뒤에 숨겨진 진심을 한 번만 더 헤아려 보는 지혜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따뜻한 이야기 계속 함께해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이 반지 저희 몫이 아니니 가져가세요. 충격적인 진실은 남편의 마지막 부탁이 아닌 며느리의 차가운 말투와 던져진 반지 뒤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70세 노모입니다.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고 슬픔 속에서 유품을 정리했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제게 낡은 금반지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이 반지는 남편이 돌아가신 시어머니에게서 받은 유품이었습니다. 남편이 평생 소중히 간직하던 보물이었는데 며느리는 그 반지를 들고 와서 저희 몫이 아닙니다라며 퉁명스럽게 돌려주었습니다. 이제 와서 나에게 냉정하게 선을 긋는구나. 남편의 유품마저 필요 없다니 결국 남이로구나 하는 서운함이 가슴을 쳤습니다. 며느리는 시아버지 장례를 치른 후 저를 찾아와 시아버지의 마지막 부탁이라며 이상한 요구를 했습니다. 남편이 평생 모은 작은 시골집 명의를 자신에게 넘겨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집 명의는 저한테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돈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반지를 돌려준 행동까지 집을 차지하기 위한 계산된 멸시였다고 확신했습니다.
분노가 극에 달한 저는 너 같은 애에게는 우리 집안의 어떤 것도 물려줄 수 없다. 이 보물마저 너희에게 필요 없다니 얼마나 속이 시커먼 거냐. 들고 있던 그 낡은 금반지를 며느리의 발치에 던져버렸습니다. 며느리는 아무 말 없이 그 반지를 줍고 나갔습니다. 저는 며느리에게 절대 집 명의를 넘겨줄 수 없다고 소리쳤습니다. 며느리가 집 명의를 요구한 지 일주일 후 저는 남편의 유품에서 오래된 편지 한 통을 발견했습니다. 편지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사실 그 시골집은 30년 전 개발 예정지에 포함되어 있었고 곧 개발이 시작되면 막대한 세금 폭탄을 앞두고 있었던 겁니다. 남편은 치매 초기로 재산 관리가 어려워지자 집을 잃을까 두려워 똑똑하고 신뢰하는 며느리에게 명의를 넘겨 세금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명의를 넘기지 않으면 세금 때문에 집까지 잃고 제가 길거리에 나앉을 상황이었습니다. 며느리의 요구는 이기심이 아니라 저의 노후를 위한 마지막 희생이란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며느리에게 가장 소중한 반지를 던지는 모진 짓까지 했는데 며느리에게 뒤늦게 사과하러 달려갔을 때 며느리는 따뜻하게 맞이하며 보석함을 내밀었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던져버린 낡은 금반지가 깨끗이 닦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버님이 이 반지를 팔아서 어머니 노후에 맛있는 거 사드리라고 했어요. 그렇지만 어머님이 유품으로 간직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알고 보니 며느리는 친정에 큰 도움을 받아 이미 세금 폭탄 문제를 해결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며느리가 저희 몫이 아니다고 했던 것은 그 반지가 어머니의 것임을 강조한 것이었고 제가 던졌을 때 반지를 주워나갔던 것은 소중한 유품을 함부로 놔둘 수 없어서 보관하려 했던 깊은 배려였습니다. 저는 며느리에게 용서를 빌었습니다. 상대를 믿지 못한 저의 좁은 마음이 부끄러웠습니다. 어머니, 이제 저희는 말로써 진심을 나누는 진짜 가족이 되었잖아요. 맞습니다. 인생은 끝까지 봐야 알 수 있고 진심은 행동 이전에 솔직한 소통을 통해서만 온전히 전해진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가족 간에도 오해는 생길 수 있지만 결국 사랑과 신뢰만이 모든 걸 이겨낸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반전은 늘 가장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당신의 곁에 있는 가족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보세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따뜻한 이야기 계속 함께해요. 1년 동안 제 눈으로 본 깨끗한 빈 반찬통은 사실 제 마음을 찢어놓는 거절의 증거였습니다. 저는 며느리 민지에게 매번 반찬을 정성껏 싸서 보냈습니다. 민지는 언제나 그 반찬통을 깨끗이 비워 돌려주었기에 저는 우리 사이가 좋다고 믿었습니다. 제 정성이 통했다고 생각했죠. 그러다 1년 전 아들과 민지의 통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주신 반찬들 회사 가서 먹어. 집에서 먹기엔 좀 그렇잖아. 깨끗이 비워서 보내는 것도 이제 일이야.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집에서 먹기엔 좀 그렇다니 내 반찬 솜씨가 형편없다는 뜻인가? 저는 제 정성이 기만당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반찬 대신 빈 통 바닥에 10,000원짜리 한 장만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내 반찬을 싫어하는 너희가 좋아하는 걸 사 먹을 돈이라도 가져가라. 상처받은 제 마음을 숨긴 유일한 소통 방식이었습니다. 1년이 지난 어느 날 며느리 민지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낡은 수첩과 깨끗한 빈 반찬통을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어요. 어머니께서 집에서 먹기 그렇다는 제 말을 듣고 상처받으셨다는 걸 뒤늦게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오해입니다. 민지는 수첩을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남편의 1년간의 아침 식사 메뉴가 날짜별로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 사실 남편이 아버님 돌아가신 후 아침 식사를 거르는 일이 많았어요. 저는 새벽 일찍 남편 도시락을 쌌고 집에서 먹기 좀 그렇다고 말한 건 아침에 바쁘니 회사 가서 동료들과 여유롭게 맛있게 먹으라는 뜻이었어요. 빈통은 남편이 어머니 반찬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먹었다는 증거였어요. 죄송해요. 오해하게 해서.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빈 반찬통이 거절이 아니라 아들에 대한 며느리의 깊은 사랑이었다니. 제가 느꼈던 일련의 오해가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민지는 조심스럽게 통장을 제게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이 돈들은 저희가 쓰지 않고 모았습니다. 어머니의 따뜻한 정성을 알기에 그냥 소비할 수 없었습니다. 사랑을 담은 통장을 만들었어요. 통장 명의는 어머니, 민지, 아들 공동 명의였습니다. 통장에는 제가 넣어준 10,000원에 며느리가 50,000원씩 추가로 입금한 기록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주신 10,000원을 저희가 5배로 넣었어요. 이 돈은 저희가 곧 어머니와 함께 떠날 가족여행 경비예요. 어머니의 정성이 저희 가족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저희도 어머니께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저희에게 돈보다 귀한 것은 어머니의 그 마음이었습니다. 낡은 반찬통은 사랑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정성과 사랑은 계산하지 않고 오히려 더 큰 사랑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공유하여 따뜻한 이야기 함께해요. 여러분의 부모님은 어떤 비밀을 숨기고 계실까요? 댓글로 함께 이야기 나눠주세요. 작은 것 하나라도 받은 것만으로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그 감사함이 곧 엄청난 절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틀렸을까요? 저는 40대 후반 평범한 직장인 사위입니다. 장인어른은 늘 무뚝뚝하셨지만 저는 그분의 묵묵함을 존경했습니다. 하지만 몇 년 전 제가 사업에 실패해 신용불량 위기에 처했을 때 그분은 어떤 도움도 심지어 따뜻한 말 한마디도 없으셨습니다. 저는 그분의 차가움이 야속했습니다. 장인어른이 갑작스레 돌아가시고 유언장에는 전 재산인 시골의 낡은 주택 한 채를 저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리며 생각했습니다. 재산이 전부는 아니지만 어려운 사위에게 이걸 주시려고 평생 아끼셨구나. 이 낡은 집이라도 우리 가족에겐 큰 힘이 될 거야. 저는 감사한 마음으로 그 상속을 받아들이고 절망 속에서 한 줄기 희망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집을 팔아 빚을 갚으려 했던 순간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동네 부동산에서는 그 주택은 사들릴 사람도 없고 빚만 안게 될 폐가나 마찬가지라는 말이었습니다. 감사했던 마음은 충격과 더 큰 절망으로 바뀌었습니다. 낡은 집을 처분하지 못하면 오히려 세금과 관리비만 불어날 상황이었습니다. 나에게 힘이 되려던 선물이 왜 이렇게 큰 짐이 되었을까? 저는 무능한 사위인 저에게 끝까지 짐을 남긴 것만 같은 장인어른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어느 날 장모님께서 오래된 통장 하나를 건네주셨습니다. 통장에는 30년 동안 매달 50만 원씩 한 번도 빠짐없이 입금된 기록이 찍혀 있었습니다. 장인어른이 몰래 숨겨둔 비상금이었습니다. 야속했던 그분의 무뚝뚝함 속에 딸을 위한 준비를 하셨던 겁니다. 저는 그 비상금과 낡은 주택을 그분의 유산으로 간직하려고 마음먹었습니다. 비록 짐이 될지라도 그분의 사랑의 흔적이니까요. 하지만 진짜 마지막 비밀은 낡은 주택에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집을 둘러보러 갔고 그곳에서 오래된 시계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계 뒤에는 장인어른의 자필 메모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 집은 내 마지막 선물이다. 소문날까봐 일부러 팔리지 않는 폐가처럼 보이도록 했단다. 이 메모를 보는 순간 망설이지 말고 지정한 곳에 집을 팔아라. 메모 내용과 함께 재개발 예정 지역 계획도가 동봉되어 있었습니다. 장인어른은 자신이 돌아가신 후에야 제가 그 집을 처분할 수 있도록 가장 큰 재산을 숨겨뒀다가
마지막 순간에 저에게 건네주신 것입니다. 제가 재산을 바라는 나쁜 사위가 될까봐 끝까지 비밀로 하셨던 가장 큰 유산이었던 것입니다. 장인어른은 단 한 번도 사랑한다는 말을 해주시지 않았지만 가족 간의 사랑은 무뚝뚝함 뒤에도 가장 큰 믿음이 숨겨져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의 숨겨진 가족 사랑 이야기도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가장 믿었던 남편이 저를 외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겠습니까? 60대 남편 영호 씨는 매일 요양원에 아내 순애 씨를 찾아옵니다. 남편의 표정은 늘 무덤덤합니다. 순애 씨는 남편의 무심함에 상처를 받습니다. 여보, 나 다리 저린데 좀 주물러줘요. 남편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마지못해 손을 댑니다. 그 모습이 아내에게는 더 큰 서운함으로 다가왔습니다. 다른 보호자들은 아픈 아내 곁을 살갑게 지키는데 남편은 병실에 머무는 시간마저도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거나 창밖만 응시했습니다. 순애 씨는 어느 날 남편이 자신을 두고 외출 준비를 하자 물었습니다. 여보, 당신 대체 어디 가는 거예요? 나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는 거예요? 남편은 잠깐 나갔다 올게. 볼 일 있어. 그리고는 나갔습니다. 아내는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결국 나를 버리려 하는구나. 며칠 뒤 남편은 평소와 달리 한참 늦게 요양원에 도착했습니다. 순애 씨는 화가 치밀어 오른 상태였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 없이 까낸 것은 요리책과 간병 수첩이었습니다. 요리책에는 순애 씨가 좋아하는 건강 요리 레시피가 빼곡히 표시되어 있었고 수첩에는 순애 씨 간병 일지로 무언가 적혀 있었습니다. 보호사 교육 2시간, 낙상 예방법 숙지 완료, 닭죽 만드는 법 사회 연습. 순애 씨는 그제야 남편이 매일 사라졌던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요양보호사 교육을 받고 집에서 아내가 먹을 죽을 끓여보고 아내가 잠든 후에는 홀로 손 마사지를 연습했던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외면했던 것이 아니라 서툰 방식으로 아내를 위한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순애 씨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무심한 남편이란 거 알아요. 그래서 말로 할 자신이 없었어. 이렇게 내가 당신한테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었소? 곧 당신이 좋아하는 반찬 직접 만들어서 집으로 모셔갈게. 걱정 마. 내가 당신 간병하는 걸 다 배울 거야. 그 순간 남편의 손이 순애 씨의 손을 부드럽게 감싸 안았습니다. 바로 요양사에게 배운 손 마사지였습니다. 무뚝뚝한 남편의 손길에서 그녀는 60년 동안 변치 않은 깊은 사랑을 느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화려한 말이 아닌 삶 속의 묵묵한 노력과 정성이었습니다.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삶의 깊이로 증명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이 경험한 노년의 사랑과 진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제 딸은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10년 전 잃어버렸던 아내의 오래된 mp3가 그 모든 것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저는 60대 정년퇴직 가장입니다. 5년 전 지병으로 세상을 떠난 아내를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아내는 떠나기 전 저에게 늘 가족이 가장 소중하다는 말을 남겼죠. 그런데 요즘 딸이 문제입니다. 결혼 후 남편에게 불만이 가득한 목소리였습니다. 사위는 밤늦게까지 일하고 주말에도 늘 방에서 무언가에 몰두했습니다. 딸은 아빠, 사위가 우리 가족에게 너무 무관심해요. 이럴 거면 이혼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저는 사위에게 엄중하게 경고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뒤 딸이 사위와 크게 다투고 친정에 왔습니다. 딸이 사위 방에서 우연히 아내가 쓰던 오래된 mp3를 발견했다고. 아빠, 이거 보세요. 엄마 유품을 왜 사위가 가지고 있어요? 분명히 아빠가 잃어버린 거라고 했잖아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mp3는 아내가 살아생전 늘 지니고 다니던 물건이었습니다. 저는 10년 전 이사하면서 잃어버렸다고 생각했죠. 사위가 이 mp3를 왜 가지고 있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사위를 불러 mp3를 왜 갖고 있었냐고 다그쳤습니다. 사위는 한숨을 쉬더니 장인어른 죄송합니다. 10년 전 장모님께서 mp3를 주셨습니다. 장모님이 떠난 뒤에도 가족들이 서로를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를 남겨달라. 이 mp3를 가족의 목소리로 가득 채워서 가장 필요한 순간에 딸에게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 말씀하신 시기가 지금인 것 같습니다. 사위는 아내의 마지막 부탁을 성스럽게 지키기 위해 그 선물의 완성도와 효과를 높이기 위해 10년 동안 비밀로 해왔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내의 유품을 숨겨왔다는 사실에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답답함에 mp3의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스피커를 통해 아내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여보, 이걸 들을 때에는 내가 세상에 없을 거야. 내가 여보와 우리 딸에게 줄 선물이 있어. 여보, 내가 떠나도 우리 딸은 외롭지 않게 해주고 싶었어. 그래서 사위에게 가족 소리 기록으로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어. 평소에 나누는 소소한 대화, 태어날 손주의 첫 울음소리, 당신이 TV 보며 웃는 소리, 이 모든 가족의 소리를 이 mp3에 가득 채워달라고 했지. 사위가 밤마다, 주말마다 방에 틀어박혀 있었던 것은 아내의 마지막 부탁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가족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조용히, 때로는 힘들게 저희 가족의 행복한 순간들을 목소리 일기로 기록하고 편집하는 중이었습니다. 사위의 무관심은 저와 딸의 오해였습니다. 그는 무심한 것이 아니라 아내의 사랑을 이어주는 헌신적인 사위였습니다. 딸은 오해했다는 사실에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큰 사랑을 실천하고 있던 사위의 진심을 알아차리지 못했던 것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사위의 진심은 오래된 mp3를 통해 저희 가족에게 가장 따뜻한 유산으로 전달되었습니다. 가족의 사랑은 기품이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따뜻한 이야기 계속 함께해요. 이 노선은 왜 맨날 일이 바빠? 탈 거면 빨리 타고 안 탈 거면 빨리 가. 아침 6시 20분 마을버스 정류장. 툴툴거리는 목소리와 함께 문이 닫히기 무섭게 버스는 출발합니다. 승객들은 모두 혀를 찼죠. 매일 똑같은 시간에 저기서 저렇게 화를 내. 사람들은 그를 그저 성질 고약한 버스기사 할아버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70세의 버스기사 김만복 씨입니다. 아버지는 30년 넘게 운전대를 놓지 않으셨습니다. 특히 아침 첫차 시간에는 예민함이 극에 달했습니다. 딱 A 정류장 B 병원 C 중학교 세 곳에서 멈추는 시간이 조금이라도 틀어지면 노발대발하셨죠. 젊은이들이 어찌 그리 시간을 지키지 못해? 손님들 사이에서는 시간 강박증 노인이라 불렸습니다. 저도 솔직히 아버지의 그 짜증 섞인 모습이 부끄러웠습니다. 어느 날 아침 버스를 탄 한 아주머니가 아버지께 크게 항의했습니다. 기사 양반, 왜 이렇게 불친절해요? 맨날 재촉하고 다른 손님들도 좀 생각해야지. 아버지는 말없이 마이크를 끄고 운전만 하셨습니다. 그 일로 회사에 불만 글이 올라왔고 아버지는 결국 운행 중지 징계를 받게 되셨습니다. 저희 가족은 크게 충격받았습니다. 아버지는 집에서도 말씀이 없으셨고 그저 멍하니 먼 산만 바라보셨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을 고집하는 이유가 뭐냐고 물어도 아버지는 끝내 답을 피하셨습니다. 운행 정지 기간, 저는 아버지의 운행 일지를 대신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30년간의 기록이 빼곡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일지 마지막 페이지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20년 전 돌아가신 어머니의 필체로 적힌 메모였습니다. 만복 씨, 당신 덕분에 아침마다 병원에 제 시간에 갈 수 있었어요. 고마워요. 이 순간이 영원하길. 어머니는 20년 전 암투병 중이셨고 아버지가 운전했던 그 첫 차. 노선은 어머니가 매일 아침 병원에 가기 위해 타야 했던 유일한 방법이었던 겁니다. A 정류장은 어머니가 타던 곳, B 병원은 어머니가 다니던 곳. 아버지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도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어머니의 사랑의 루틴을 지키기 위해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그 시간을 고수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C 중학교는 미스터리였습니다. 어머니와 중학교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 아버지는 그저 어머니를 기리기 위해 매일 똑같은 길을 묵묵히 달려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는 회사를 찾아가 아버지의 사연을 설명하고 운행 재개를 간청했습니다. 회사는 원칙상 가장 외진 C중학교 정류장은 폐지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했습니다. 며칠 후 며느리인 제 아내가 C중학교 정류장을 가봤습니다. 아내는 C중학교 정류장 뒤편을 보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곳에는 나무 한 그루와 함께 작은 표지판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박순애 여사 추모의 숲이라고 적혀 있었고 그 옆에는 이 노선이 끊이지 않게 해주세요라는 아버지의 손글씨가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C중학교는 어머니가 생전에 봉사활동을 하시던 곳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매일 아침 그 정류장에 도착해서 10분간 어머니의 숲을 돌보고 가셨던 겁니다. C중학교 정류장이 폐지되면 매일 어머니를 만나는 이 사랑의 순환도 끝이 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회사와 주민들의 탄원으로 C중학교 정류장은 유지되었고 아버지는 버스가 C중학교를 지날 때마다 옅은 미소를 지으셨죠. 30년 동안 매일 아침 지켜온 툴툴거리는 습관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도 겉으로는 짜증처럼 보이지만 깊은 사랑의 루틴이 숨겨져 있지는 않나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따뜻한 이야기 계속 함께해요. 자식의 뒷모습이 가장 낯설고 차갑게 느껴질 때가 언제이신가요? 저희에게 그 순간은 아들 민수가 명절에 다녀가는 30분이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60대 후반, 아들 민수는 중소기업 과장입니다. 넉넉하지 않은 살림에 저희는 민수에게 늘 미안함이 컸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요즘 들어 부쩍 차가워졌습니다. 안부 전화는 늘 3분을 못 넘겼습니다. 바빠. 나중에 전화할게. 대화는 단답형이었고 명절에도 잠깐 들러 돈봉투만 던지듯 놓고는 허겁지겁 떠났습니다. 그 무심한 뒷모습을 볼 때마다 섭섭함이 목 끝까지 차올랐습니다. 이것이 저희 부부의 오해였습니다. 지난달 남편이 항상 다니던 병원에 갔을 때였습니다. 평소처럼 수납 창구에 카드를 내밀었는데 간호사가 이미 결제되었다더군요. 저는 깜짝 놀라서 물었더니 아들 민수가 모두 정산했다는 겁니다. 저희 부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무심한 줄 알았던 아들이 바쁘다며 끊던 전화 뒤에서 묵묵히 이 모든 경제적 부담을 짊어지고 있었구나. 섭섭함이 미안함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저희가 노후 자금으로 끌었었던 주택담보대출금이 감쪽같이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은행에 찾아가 확인해 보니 한 달 전 민수가 모두 상환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들은 바쁘다며 명절에도 제대로 앉아있지 못했지만 사실은 그 시간을 쪼개 저희의 가장 큰 지민 빚을 갚기 위해 뛰어다녔던 것입니다. 저희는 민수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민수는 저희가 대출 상환 사실을 알게 된 것에 오히려 당황했습니다. 민수는 조용히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서랍에는 민수와 여동생의 낡은 사진, 어릴 적 민수가 그려준 찢어진 손편지, 그리고 가족 사진이 가득했습니다. 그 유물들 위에는 민수의 글씨가 쓰인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걱정 안 하도록 내가 버티자. 내가 이 짐을 짊어지자.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민수의 무뚝뚝함은 부모를 향한 가장 뜨거운 책임감이었고 차가운 뒷모습은 자신의 힘든 모습을 숨기려는 가장의 묵묵한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의 표현은 꼭 따뜻한 말뿐이 아님을 침묵과 행동으로도 효도를 한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자식의 무뚝뚝함 뒤에 숨겨진 희생과 책임감을 느껴보신 적이 있나요? 여러분의 자녀가 보여준 가장 뭉클한 사랑의 방식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매일 오후 4시 똑같은 시간에 한 할아버지가 놀이터 벤치에 앉습니다. 아이들이 왁자지껄 떠들며 뛰어노는 모습을 그저 말없이 지켜봅니다. 동네 사람들은 이 할아버지를 손주 바보 할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외국 간 손주가 보고 싶어서 저러시나 봐. 그래도 저렇게라도 아이들 웃음 보는 게 낙이겠지. 사람들은 할아버지의 깊은 한숨을 보면서도 그저 흔한 노년의 외로움이라 짐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아이들을 가까이서 보지 않고 항상 벤치 구석, 그것도 그림자가 가장 길게 들이우는 자리에만 앉았습니다. 가끔 아이들 공이 벤치 아래로 굴러가면 할아버지는 아이들이 가져갈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동네 주민들은 할아버지가 큰 상실을 겪은 것은 아닌지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이웃 주민들이 모여 할아버지 이야기를 하다 결정적인 소문을 듣게 됩니다. 할아버지의 유일한 손주는 미국에서 잘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손주는 놀이터에 데려온 적도 없다는 사실에 동네 사람들은 충격에 빠집니다. 손주도 없는데 왜 매일 놀이터에 오시는 걸까? 사람들은 할아버지가 치매가 오신 건 아닌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놀이터에서 아이들을 지켜보는 이상한 사람이라고 수군거리며 아이들에게 할아버지 근처에 가지 말라고 주의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차가워진 시선을 느꼈지만 묵묵히 벤치에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결국 한 이웃이 용기를 내 할아버지께 조심스럽게 물어봅니다. 할아버지, 혹시 여기서 누굴 기다리세요? 손주분이 미국에 계시다고 들었는데요. 할아버지는 그 말을 듣자마자 눈빛이 흔들리더니 길게 한숨을 쉬고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손주는 여기 오지 않아. 올 수가 없지. 할아버지는 벤치를 뒤로하고 쓸쓸히 놀이터를 나섰습니다. 이웃은 할아버지가 매일 앉을 때마다 오른손으로 벤치를 만지는 버릇을 떠올립니다. 벤치 밑 틈새 깊숙이 두꺼운 비닐로 조심스레 쌓인 낡은 종이 뭉치가 드러났습니다. 할아버지가 매일 손으로 확인했던 건 이 종이가 잘 있는지 여부였던 겁니다. 어린아이 글씨로 아빠, 오늘 놀이터에서 놀자. 놀이터에서 놀자고 쓴 이 종이의 주인공은 할아버지의 어린 아들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지켜주려 했지만 불의의 사고로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난 아들이었습니다. 이 벤치는 아들과 함께했던 마지막 순간의 추억이 담긴 장소였습니다. 아들이 놀자고 떼쓰던 곳을 약속 지키기 위해 매일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에게 놀이터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보다 아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유일한 공간이었던 것입니다. 이웃들의 오해는 깊은 울림과 깨달음으로 바뀌었습니다. 할아버지께는 손주가 아닌 이미 사라진 가장 소중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은 기억 속에서 매일같이 다시 태어나 아버지와 함께 놀이터 벤치에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가장 큰 사랑은 사라진 후에도 변하지 않는 그리움입니다. 여러분도 영원히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있나요?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따뜻한 이야기 계속 함께해요. 제 인생은 평생 평범했습니다. 남편 먼저 보내고 홀로 아파트 청소 일을 하면서도 며느리 미경이가 있어 외롭지 않았죠. 며느리는 정말 보기 드문 아이였습니다. 15년 전 결혼 후부터 지금까지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점심 도시락을 싸주었어요. 제가 일을 시작한 후로는 매일 아침 경비실로 가져다 주었어요. 그 도시락으로 동료들에게 자랑하는 게 제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며느리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루에도 몇 번씩 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며느리가 준 도시락을 맛있게 먹었고 그날 저녁 빈 도시락 통을 돌려주는 일상이 15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부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점심시간에 도시락을 받으러 가면 며느리는 제 눈을 잘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부터는 제가 도시락을 채받기도 전에 어머니, 저는 먼저 가볼게요 하며 급하게 차를 몰고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바쁘다고 생각했는데 어제는 더 심했습니다. 도시락을 두고 간 자리에 그대로 제가 좋아하는 반찬이 든 도시락이 놓여 있는데 제가 가져가려 하자 어머니, 오늘은 드시지 마세요. 그리고는 갑자기 가져가 버리는 겁니다. 도시락을 왜 도로 가져가니? 물었더니 며느리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일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며느리가 가져다 준 도시락을 앞으로 싸우지 말라며 돌려보냈습니다. 도시락통을 건네는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15년 동안 쌓았던 정성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내가 실수한 건가? 며느리가 나를 귀찮아하는 건가?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지만 그때는 며느리에 대한 서운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땐 몰랐습니다. 제가 그 작은 도시락 통 속에 담긴 며느리의 마음을 얼마나 짓밟고 있었는지. 며느리에게 도시락을 돌려보낸 다음 날 아들 진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미경이가 췌장암 사기랍니다.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몇 달 전부터 몸이 좋지 않아 검사를 받고 있었지만 저희에게는 단순한 위험이라고만 했답니다. 미경이가 어머니께 드릴 말씀이 있다고 오늘 병원에 꼭 오시래요. 저는 한달음에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실에 누워있는 며느리는 이미 너무 야위어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제게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며칠 전 어머니 도시락을 가져간 게 아니라 제 도시락을 잘못 드린 거예요. 그녀의 손에는 항암 치료로 인해 손톱이 까맣게 변한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자신의 도시락에는 항암 치료 약으로 인해 냄새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자신이 먹으려고 만든 냄새나는 도시락을 황급히 다시 가져갔던 것이었습니다. 매일 밤 새벽에 일어나 정성껏 2가지 도시락을 따로 싸왔던 겁니다. 며칠 전 오늘은 드시지 마세요라고 했던 건 저를 배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의 도시락은 다른 통에 따로 넣어두었는데 며느리가 헷갈려서 실수했다는 겁니다. 미경이가 급하게 차를 몰고 사라진 것도 항암제의 독한 부작용으로 속이 좋지 않아 저에게 아픈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서였습니다. 15년 동안 저를 위해 정성껏 도시락을 싸온 며느리의 마지막 배려와 침묵에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며칠 전 도시락을 내치던 것이 비수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미안하다. 내 마음도 모르고. 저는 며느리의 손을 잡고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며느리의 아픈 몸 상태도 눈치채지 못하고 그저 도시락에 대한 사소한 오해로 상처를 준 제 자신이 너무나 한심했습니다. 저처럼 사소한 오해 때문에 소중한 사람에게 깊은 상처를 준 경험은 없으신가요? 공감과 사랑은 침묵 속에서도 피어납니다. 지금 바로 소중한 사람에게 사랑한다 말해보세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따뜻한 이야기 계속 함께해요. 아내는 지난 2년 동안 매달 꼬박꼬박 남몰래 돈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돈의 정체를 알고 분노했지만 나중에 밝혀진 진실은 제 평생의 죄책감이 되었습니다. 저는 60대 초반의 평범한 가장으로 30년 넘게 공직에서 일하고 정년퇴직한 후 아내와 함께 넉넉하진 않아도 부족함 없는 노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근검전략이 몸에 밴 사람입니다. 늘 저와 아들의 식단을 걱정하고 낡은 장바구니를 꿰매 쓰는 사람입니다. 하루의 일과는 40년 전 결혼했을 때와 크게 다르지 않았죠. 아침에 함께 산책하고 시장에 가서 신선한 반찬거리를 사고 점심 식사 후에는 각자의 자리에서 조용히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2년 전부터 아내에게 이상한 버릇이 생겼습니다. 용돈을 아껴 쓴다고 생각했는데 매달 아내는 작은 노란색 통장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처음엔 무슨 개라도 드는 건가 싶었지만 제 앞에서는
그 통장을 절대 꺼내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제가 볼까 싶어 깊숙이 감추는 모습까지 봤습니다. 최근 아내가 퇴직금에서 생활비를 따로 빼놓는 저에게 불필요한 잔소리까지 하였지만 그때는 그 의미를 몰랐습니다. 오해 또는 분노, 궁금증은 시간이 갈수록 의심으로 변했습니다. 저렇게 숨길 돈이 대체 뭘까? 아무리 생각해도 저에게 감출 만한 일은 없었습니다. 문득 오래전 들었던 친구의 외도 이야기가 머리를 스쳤습니다. 그 통장에 누군가가 붙여주는 돈이 모이고 있는 건 아닐까? 설마 아내가 노년의 외도를? 불길한 상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아내가 잠든 틈을 타 몰래 아내의 낡은 가방을 뒤져 노란 통장을 꺼냈습니다. 통장에는 매달 30만 원씩 꼬박꼬박 정기 적금으로 돈이 쌓이고 있었습니다. 그땐 몰랐습니다. 제가 통장 속 숫자에만 집중하고 그 숫자에 담긴 아내의 마음에 대해서는 눈꼽만큼도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을. 며칠 뒤 저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엄마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아들은 처음에는 모르는 눈치였지만 제가 통장 이야기를 꺼내자 한참을 머뭇거리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작년 가을에 치매 초기 진단을 받으셨어요. 저랑 둘이 병원에 갔었는데 아버지께는 절대 말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셨어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치매라니? 설마. 곧바로 통장의 정기 적금 내역 아래에 적힌 작은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적금 만기 시 요양원 선납금으로 자동 전환된다는 메모. 아내는 스스로의 병이 깊어지기 전에 저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 마지막으로 정신이 온전할 때 스스로 요양원 비용을 모으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매달 30만 원씩 모아 저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 했던 아내의 눈물겨운 침묵이었습니다. 저는 그 통장을 든 채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아내가 털실을 깎아 만든 낡은 장바구니와 그 노란 통장이 오버랩 되었습니다. 아내가 아끼고 아껴 모은 돈은 외도를 위한 돈이 아니라 저를 사랑하고 배려하기 위한 마지막 희생이었던 것입니다. 아내의 침묵과 희생 앞에서 저는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사랑한다는 아내를 의심하며 분노했던 제 자신이 한없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날 저는 부엌에서 깍두기를 담고 있는 아내에게 다가가 아무 말 없이 뒤에서 안았습니다. 아내는 놀랐지만 저는 터져나오는 울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미안해요. 여보. 내가 당신 마음을 몰랐어. 아내는 제 등을 토닥이며 그저 담담히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저를 향한 원망이 아닌 모든 것을 이해한다는 따뜻한 위로였습니다. 의심이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짓밟을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뼈저리게 후회했습니다. 아내는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저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익숙함에 속아서 가장 소중한 사람의 마음을 놓치고 살았던 적 없으신가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나를 위한 침묵을 했던 그 사람은 누구였나요? 공감과 희생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는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기를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따뜻한 이야기 계속 함께해요. 저는 50대 중반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평생 잔소리가 심하셨던 노모께서는 최근 치매 초기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아내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더는 볼 수 없어 80대 노모를 요양병원에 모시게 되었죠. 아내는 매일 아침 병원에 들고 갈 식사를 챙겼고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도리를 다하고 있다고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어머니는 내가 찾아갈 때마다 눈을 마주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드린 용돈 봉투도 만지작거리기만 할 뿐 사용하지 않으셨죠. 항상 구석에서 창밖만 응시하셨고 간병인에게는 유난히 까칠하게 대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고집이신가? 나에게 서운한 게 있으신가? 어머니의 침묵은 그저 섭섭함의 표현이라고만 생각했죠. 특히 내가 드린 용돈을 간병인에게 주는 모습을 본 후 서운함은 확신이 되었습니다. 요양원에 보낸 나를 향한 분노를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나를 향한 무언의 항의로 보여서 저는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어머니가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나를 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나는 어머니 앞에서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도리를 다하지 않은 건가요? 제가 자주 못 오더라도 요양원에서 편히 계시는 게 맞겠어요.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대답 없이 창밖만 보셨습니다. 며칠 후 요양원에서 급히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가 위독하시다고요. 폐암 사기였습니다. 병원에 도착하니 어머니의 주 간병인이 나를 붙잡았습니다. 어머님께서 이걸 꼭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간병인은 낡은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통장에는 어머니가 지난 3년간 내가 드린 용돈을 한 번도 쓰지 않고 모은 금액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통장 옆에 놓인 쪽지에는 아내 병원비 보태주렴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놀란 나에게 간병인이 조심스럽게 진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폐암 진단을 받자마자 이곳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내 병을 숨겨달라. 아들이 알면 병원비를 대줄까봐 걱정하셨습니다. 아드님께 화를 내시고 면회를 피하신 것은 병을 숨기고 용돈을 며느리에게 주려는 계획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침묵은 나를 향한 버림이 아니라 며느리와 아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한 가장 깊고 처절한 자기 희생이었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이고 말았습니다. 내가 어머니를 오해했던 좁은 마음, 차가웠던 말들이 칼이 되어 나를 찔렀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 앞에서 나는 나의 어리석음을 통곡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당신의 그 깊은 마음도 모르고. 어머니는 이미 희미해진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며 가느다란 손으로 내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그 손이 너무 차가워서 나는 더 크게 울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렇게 평안하게 눈을 감으셨습니다. 가족을 위한 침묵이 때로는 수많은 말보다 더 큰 사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사랑하는 사람의 침묵을 오해했던 순간이 있으신가요? 그 침묵 뒤에 숨겨진 진심은 무엇이었나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따뜻한 이야기 계속 함께해요. 저는 60대 중반의 평범한 엄마입니다. 1년 전부터 아들과 연락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전화도 문자도 심지어 명절에도 오지 않았습니다. 불효자식이란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왜 침묵해야 했는지 그 진짜 이유를 알게 된 건 바로 며칠 전입니다. 남편이 떠난 후 저의 세상은 하나뿐인 아들 동현이었습니다. 동현이는 어릴 때부터 속 한 번 썩인 적 없는 착한 아이였고 제가 혼자 살면서도 늘 걱정 없이 살 수 있었던 건 매달 꼬박꼬박 보내주는 생활비 덕분이었습니다. 매주 주말이면 반찬을 싸들고 와서 같이 밥을 먹곤 했습니다. 저에게 동현이는 세상의 전부였고 가장 든든한 울타리였습니다. 1년 전 여름 동현이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를 해도 잘 받지 않았고 주말에 와서도 급하게 돌아가기 일쑤였습니다. 얼굴은 늘 창백했고 어깨는 축 처져 있었습니다. 제가 너 어디 아프니? 하고 물으면 아니요, 엄마. 그냥 일이 많아서요. 라며 대답을 피했습니다. 가장 이상했던 건 아들이 갑자기 해외 봉사활동을 가게 되었다며 연락을 일방적으로 끊어버린 것입니다. 저는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봉사활동이라니 무슨 말이냐며 화를 냈습니다. 일이 잘 안 풀려서 도피하는 건가?
혹시 며느리와 무슨 문제가 생긴 건가?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도 연락이 없자 저는 모든 걸 버리고 도망간 거라고 단정했습니다. 그때부터 아들을 불효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아들을 믿고 의지했는데 나 하나 바라보고 사는 엄마를 이렇게 버릴 수가 있나? 그땐 몰랐습니다. 그 침묵이 저를 위한 처절한 희생이었다는 것을. 며느리가 저를 찾아왔는데 작은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그 안에는 동현이가 1년 전부터 매달 써온 편지 뭉치와 한 장의 진단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에는 동현이가 1년 전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았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충격적인 진실 앞에서 온몸에 힘이 풀렸습니다. 동현이는 저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 해외 봉사라는 거짓말을 하고 병원에 입원했던 것입니다. 마지막 편지에는 엄마 미안해. 내가 이 병에 걸린 건 어쩔 수 없었지만 엄마에게 슬픔을 줄 순 없었어. 1년 동안 매달 생활비를 보낼 수 있게 해준 아내에게도 고마워. 엄마, 울지 마. 엄마는 이제 자유야. 내 목까지 행복하게 살아줘. 아들이 보낸 마지막 생활비 봉투를 보고 저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불효자식이라 욕했던 지난 1년이 너무도 미웠습니다. 며느리에게 무릎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얼마나 모진 말을 했니? 동현이 마음도 모르고 이렇게라도 엄마를 지키려 했던 마음을 정말 몰랐다. 미안하다. 그 후 아들의 장례를 치르고 저는 아들이 아닌 며느리를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사랑하는 사람을 오해했던 적이 있으신가요? 진심은 결국 통합니다. 우리 모두 서로의 진심을 알아보는 따뜻한 하루 되세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따뜻한 이야기 계속 함께해요. 저는 70이 코앞인 평범한 시골 주부입니다. 도시에서 사는 며느리는 주말마다 시골에 내려와 병약한 시아버지와 제 수발을 들어줬지요. 남편은 건강이 안 좋아서 수시로 병원에 가야 했고 며느리는 묵묵히 저희를 돌봤습니다. 명절이나 생일, 기념일은 물론이고 작은 반찬 하나까지도 저희 입맛에 맞춰 가져왔죠. 겉으로 보기엔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화목한 시골 노부부와 도시 며느리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전부터 며느리의 행동이 조금씩 이상해졌습니다. 매주 오던 주말 방문이 뜸해지기 시작하더니 전화 통화도 부쩍 줄었죠. 통화를 해도 늘 급한 목소리로 짧게 끊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남편을 모시고 병원에 갔을 때 병원 로비에서 크게 말다툼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 눈을 피하며 황급히 자리를 뜨는 모습이 영 찜찜했습니다. 며칠 뒤 결정적인 일이 터졌습니다. 며느리가 도시 생활이 바쁘다며 저희를 요양병원으로 옮기는 문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지쳐서 저희를 버린다는 배신감에 사로잡혔습니다. 며칠 뒤 저는 섭섭함을 이기지 못하고 며느리에게 모진 말을 쏟아냈습니다. 내가 감당하기 힘들면 진작 말을 했어야지. 이제 와서 우리를 버리겠다는 거냐? 며느리는 아무 변명 없이 고개만 숙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며느리의 어깨가 너무 작고 힘없이 보였지만 제 마음의 분노가 더 컸습니다. 그 다음 주 지연이는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병세가 급격히 악화되어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이미 남편은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며느리에게 급히 연락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저는 너무 화가 나고 절망스러웠습니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인데 전화를 안 받으니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방치했다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 조사를 위해 경찰서에 갔을 때 한 형사님이 저에게 작은 쪽지를 건넸습니다.
며느리가 참고 조사하러 갔을 때 주었다는 겁니다. 그 쪽지는 며느리가 시아버지에게 쓴 편지였습니다. 편지 내용은 저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아버님, 제가 이제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폐암 말기 판정을 받았답니다. 어머님께는 차마 말씀드릴 수 없었어요. 제가 갑자기 사라지면 혹시라도 어머님이 충격받으실까봐 일부러 제가 모질게 변한 척 행동했어요. 요양병원 알아보는 것도 제가 마지막으로 어머님께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서요. 어머님이 저를 미워하는 만큼 덜 슬퍼하시겠죠. 어머님 그리고 아버님, 먼저 가서 죄송합니다. 며느리는 저희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 덜 슬퍼하도록 일부러 저희를 멀리했던 것이었습니다. 저를 버린 것이 아니라 자신이 떠난 후에 저희 삶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병원에서 봤던 그 말다툼도 자신의 치료비 때문이었던 것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경찰서 바닥에 주저앉아 그 편지를 붙들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제가 며느리에게 했던 모진 말들이 제 가슴에 칼처럼 박혔습니다. 요양병원에 가기 싫다고 했던 제 고집 때문에 숨이 넘어가는 순간까지 저희 걱정만 했던 것입니다. 저는 즉시 며느리의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며느리는 이미 마지막 순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손을 잡고 수없이 사과했지만 지연이는 미소만 지을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며느리는 그렇게 눈을 감았습니다. 제가 며느리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미안하다였습니다. 며느리의 마지막 희생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은 후회되는 순간이 없으시길 바라며 사연을 공개합니다. 말 못할 고민과 오해로 생긴 사연이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따뜻한 이야기 계속 함께해요. 장모님이 끝내 문을 열어주지 않았던 이유를 알게 된 날, 저의 오해와 편견은 무너졌습니다. 저는 결혼 10년 차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장모님 댁은 차로 30분 거리에 있었지만 매주 주말마다 들러 안부를 묻는 것이 일장이었습니다. 장모님은 겉으로는 무뚝뚝하셨지만 제가 좋아하는 반찬을 늘 한가득 싸주시곤 했습니다. 평화롭고 잔잔하고 조금은 싱거운 우리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1년 전부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문을 두드리면 장모님은 꼭 30초 정도 후에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 집안에서는 늘 작은 기계음 같은 윙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고 문을 열면 장모님은 늘 숨을 고르며 땀을 닦으셨습니다. 아내는 엄마가 나이가 드셔서 그렇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저는 장모님의 그 기묘한 행동이 영 불편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주차를 하는 사이 제가 먼저 들어갔을 때 장모님이 문을 잠그고 계시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저는 그만 화가 났습니다. 장모님, 혹시 저한테 숨기는 거 있으세요? 왜 저만 오면 문을 꼭 닫고 뭘 하시는 겁니까? 장모님은 아무 말 없이 저를 잠시 쳐다보시더니 묵묵히 저를 지나쳐 부엌으로 가셨습니다. 그 침묵은 저를 향한 명백한 미움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땐 몰랐습니다. 그 침묵이 얼마나 무거운 진실을 품고 있었는지. 저는 아내에게 장모님이 나를 싫어하시는 것 같아.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나? 장모님한테 잘하고 있는데 라고 투정을 부렸습니다. 아내는 묵묵히 듣기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 일 이후 저는 장모님 댁에 방문하는 것이 고통스러웠습니다. 갈 때마다 제게만 문을 열어주지 않으려는 것 같은 장모님의 태도 때문에 마음이 골마갔습니다. 그러다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장모님이 갑자기 길에서 쓰러지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장모님은 이미 의식이 없으셨습니다. 주치의는 갑작스러운 심장 기능 악화로 쓰러지셨고
평소에도 심장이 매우 좋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장모님은 당신의 건강 상태를 우리에게 절대 알리지 않으셨던 겁니다. 며칠 뒤 정신을 차린 장모님은 힘겹게 저에게 작은 USB를 건네주셨습니다. USB에는 장모님이 저에게 보내는 영상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자네에게 미안하다. 매번 문 앞에서 기다리게 한 거 사실은 1년 전부터 호흡 보조기를 사용했네. 심장이 너무 약해져서 자네가 올 때마다 나는 문이 열리기 전에 급하게 보조기를 끄고 숨을 고르고 있었네. 혹시라도 내가 아픈 걸 알게 돼서 자네 부부가 힘들어 할까봐. 그제야 그 윙소리의 정체가 밝혀졌습니다. 문 앞에서 들렸던 그 희미한 기계음은 저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아서 아픈 몸을 숨기려던 장모님의 절박한 노력의 소리였습니다. 저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저희가 편안하기를 바라셨던 희생의 침묵이었습니다. 문 앞에서 기다리게 한 것이 미안하다는 그 말씀이 오히려 제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저는 장모님에게 용서를 빌었습니다. 장모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를 믿고 편하게 기대셔도 됐는데 제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장모님은 저의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그 손은 따뜻했지만 너무나 앙상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혹시 말없이 힘든 짐을 지고 있는 가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침묵이 깊은 사랑과 배려일 수 있으니 소중한 사람을 먼저 이해해 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따뜻한 이야기 계속 함께해요.